이번 시간에는 빈곤과 사회복지 유형,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빈곤과 사회복지 유형,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호학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두 번째 시간으로 빈곤과 사회복지의 유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과 사회복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공업화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늘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됨에 따라서 기계화와 자동화가 등장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공장에서의 일거리는 계속 줄어들고 서비스업에서는 처음에는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그것도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서 실업률이 점차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공황이라고 하는 경제 불황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실업 문제들이 끊임없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이처럼 자동화 등 기술 발전이나 경기 순환 등 사회적 구조적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실업을 우리는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실업과 함께 빈곤의 중요한 원인은 불안전 고용과 저임금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장 자유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게 되면서 계약직, 용역직, 시간제 등 각종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었고 불안정 노동이 굉장히 주요한 노동의 형태로 등장을 했는데요. 그 결과 저임금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19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로 공업 부분의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중화공업의 발달과 수출의 증대로 거의 완전 고용 상태를 달성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은 국가의 노동 통제 정책에 따라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여전히 빈곤하고 열악한 생활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980년 6월 항쟁 직후에 발생했던 노동자 대투쟁 결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이 2배로 뛰어올랐고 노동자들의 소득과 구매력이 커져서 한국 사회는 지금과 같은 소비 사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빈곤 문제가 새롭게 등장한 것은 1997년도 말에 등장했던 외환 위기와 IMF 구제금융을 통한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실시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이 컸습니다.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자 구조조정이 발생했고 그 결과 300만여 명에 달하는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이 큰 재벌 기업의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었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상대적 빈곤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령화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1970년대, 80년대에 노후 보장이 취약한 상태로 퇴직을 하고 이들이 고령화되면서 노인 빈곤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임금 소득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일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국가는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의 열악하고 비참한 삶이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근간이라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이 노동 능력의 저하와 상실로 이어지고 결국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인식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로 변환과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의 빈곤과 실업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착취와 불평등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노동자들의 저항과 결국 계급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자본주의 경제의 반복적인 불황 속에서 혁명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요. 자본과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국가들은 점차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사회보험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노동자들이 잘 조직화되고 정치적 영향력이 강했을 때 복지제도가 훨씬 발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의 경우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복지국가 체제가 잘 발달된 국가에서는 친노동자적인 정책과 복지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물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문화적, 정신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자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복지국가 체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지제도가 너무나 잘 되어 있으면 굳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노동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지제도만 혜택을 받게 되면 사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유럽의 복지제도를 보면 친노동자적인 좌파 정당의 복지국가 정책과 친자본가적 우파 정당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대립과 타협 속에서 복지제도가 다양하게 또 변화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한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사회복지제도가 바뀌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회의 정치 지형이 바뀌게 되는 거죠. 복지제도의 문제의식을 느끼는 시민들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게 되고 그 결과 사회복지제도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계급적인 갈등과 정치제도 속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 변화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사회복지제도는 그 사회의 다양한 배경이나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는 제도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유형들을 분류 기준에 의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먼저 복지 수혜자의 범위로 사회복지제도를 구분하게 되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죠. 반면 선택적 복지는 빈곤층과 같이 취약한 계층에 선택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 재정의 형성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복지 제도를 구분하게 되면 세금에 기초한 복지와 각출에 의한 복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기초한 복지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세금을 거두어서 이 세금을 가지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즉 세금에 기초한 복지라고 하는 반면 각출에 의한 복지는 세금뿐만 아니라 특정한 집단에게 복지와 관련된 돈을 받아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복지급여의 유형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균일형 복지와 소득 비례형 복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균일형 복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고, 소득 비례형 복지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분배 방식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하면 누진적 복지와 역진적 복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누진적 복지는 보험료 납부에서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입니다. 역진적 복지는 반대의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보험료를 내게 한다면 결론적으로 적게 버는 사람이 많이 내게 되는 것이므로 역진적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급여의 수준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복지와 낮은 수준의 복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복지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많은 영역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정한 영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복지라고 합니다. 또 복지 모델은 자녀적 모델, 제도적 모델, 구조적 모델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적 복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욕구가 1차적으로 사적인 시장이나 가족을 통해서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장이나 가족을 통해서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에 잠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사회복지 제도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 모델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거나 혹은 불황에 의해서 실업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일시적으로 국가가 구호의 의미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 자녀적 복지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영국에서 1834년에 제정된 국민법이 있고, 이념적으로는 시장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자녀적 복지 모델을 지지합니다. 제도적 재분배 모델은 현대 사회에서 각 개인의 욕구 충족과 자기 성취를 돕기 위해서는 시장 내 혹은 가정 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사회제도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 복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들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모델입니다. 제도적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는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서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복지 혜택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시라고 하는 학자는 자녀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은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개혁의 모델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기초해 본다면 자본주의 체계의 궁극적인 대체를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의 욕구에 기초한 분배를 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구조적 모델을 우리는 제3의 모델로서 제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구조적 모델의 관점에서 진정한 사회복지의 제도화는 단순히 자본주의 사회를 그대로 놓고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복지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의 사회 개혁을 넘어서서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구조적 전환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초에 계급의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인간은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돈이 아주 많은 부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어쩌나 라는 고민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후를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젊어서 열심히 벌어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연금은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기 어려운 노후 생활을 대비해서 경제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개인의 힘으로 돈을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혹은 은행이나 기업 등을 통해서 연금을 모으는데요. 이 중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를 국민연금이라 하고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있거나 국가기관에 복무한 사람들에게 해마다 주는 돈을 의미하는 공적연금에서 출발하였는데 이것이 확대되어서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까지만 해도 국민복지연금법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이 아닌 일부 사람들만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1999년에 전 국민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이 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정된 삶을 확보해주기 위해 마련된 공적연금 제도이자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 구조 속에서 젊은 세대가 자녀와 부모 모두를 부양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를 국가에서 도와주고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국민연금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취업을 하게 되면 월급이라는 것을 받게 될 텐데요. 원래 월급이 200만 원이라 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그보다 적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세금 등을 제하고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와,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환상적인 제도죠. 젊었을 때 일할 때 나라에서 조금씩 모아줘서 그걸 불려서 돌려준다니.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결과를 보면 수급률 문제, 즉 급여 수준이 낮아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급여의 현실화가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25세에 취직해서 60세까지 연금을 모았을 때 총 금액이 60세 이후에 매달 지급받는 금액이 실제 생활비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생활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뜻이겠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63년부터 일부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의료보험법을 2000년에 들어와서 하나로 통합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편 확대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인간에 대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대다수의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 부상에 대비하여 건강의 유지 및 국민보건의 향상,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성 신생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 비율을 5에서 10%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환자들과 그 가족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와 제도 보완이 필요한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아직도 환자들이 병원 이용 시 낮은 보장성 혹은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서 급여 혜택을 못 받거나 선택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많아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는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가 80% 이상의 높은 보장성을 보이는 데 비해 우리는 64%에 못 미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의 부재, 즉 예방 서비스로부터 치료 서비스, 재활 서비스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인데요. 의료비 증가에 따라 날로 수지가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도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의료비의 대폭적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특히 의학이 발달할수록 질병 건당 치료기간이 증가하게 되고 진료비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들로 하여금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로 하여금 하루의 시간표를 만들어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함은 물론 목적 있는 삶을 제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들로 하여금 자아를 실현하거나 자존감을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유용성 있는 존재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다가오는 실업이나 실직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생활의 중심을 잃게 함은 물론 가난이나 빈곤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은 노동 능력이 있고 노동 능력이 있으나 일할 기회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실업은 인간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불안을 가져오고 사회적 고립, 생활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하여 가정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한 가정의 소득 상실을 초래해서 빈곤한 삶을 초래하고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과거에 만들어졌던 사후적 성격의 실업보험을 예방적 성격의 고용보험 제도로 변화한 것입니다. 언급했다시피 1995년도에 만들어진 고용보험 제도는 그동안 실업급여의 성격이 강했었는데 1998년에 들어서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종전까지는 없었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과 향상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적극적 의미의 고용보험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업과 고용 불안정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급여 기간이 길어야 8개월밖에 되지 않아 그 이후의 생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급여액이 현저히 낮아 가정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실업자들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제도로서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이 강한 제도로 저소득층에게는 권리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1년에 만들어진 이 제도는 그동안 자식이 없는 65세 이상의 극빈층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조 역할을 수행했던 생활보호법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로서 2000년에 그 내용이 한층 보완되었습니다. 이전의 제도와는 달리 이 제도는 근로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히 여러 급여 중 생계급여의 수급 자격을 확대하여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근로 능력과는 상관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도록 근로를 조건으로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7년 이후 IMF 구제금융 사태와 기업들의 구조 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들의 급증, 노숙자 증가, 가족 해체 등 사회 문제가 확대되고 심각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세간에서는 최저 생계비가 아닌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급액으로 말미암아 실생활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대상자들에게 현실적인 차원에서 최저 생계비의 120에서 150% 상향 조정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없는 부양 의무자 제도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무능하거나 소득이 없는 자식으로 인해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즉, 부양 의무자의 기준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는 문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상의 문제,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했지만 사회 안전망에서 완전히 소외된 계층인 차상위 계층들이 더 이상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 외에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무상보육제도와 무상급식제도 등의 사회복지제도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급작스럽게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 중에 하나로서 그 성과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롤모델로 삼으려고 하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다른 선진 국가들처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해온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제도처럼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제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는 잘 먹는 것보다는 잘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까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으로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